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총경회의 개최를 가리켜 하나회의에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오는 30일 팀장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와 사적 채용 등 현 정부와 관련한 비판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겨진 유서에는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 33도 안팎의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춤했던 전력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에 감염된 네 번째 환자는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첫 지역 전파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늘부터 입국자들에게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다음 달 말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반도체 위탁 생산 제품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초미세 공정 기술력에서 한 발 앞선 것으로 메모리 분야에 이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열린 총경들의 회의를 가리켜 경찰들의 난, 경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여권에서는 이번 총경회의에 대해 하나회 출신이 주도한 쿠데타라고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야권에서는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 되고 경찰은 왜 안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총경회의는 해산명령을 위반하고 상권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그제 총경 56명이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동참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회의 개최를 가리켜 하나회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경찰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을 한 겁니다. 정부 시책에 반대해 임의로 구성된 모임 역시 대단히 위험하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번 회의를 두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규정지었다며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 대응에 힘을 실었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룡 총경에 대해선 이미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부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도 시작했죠. 또 이번 주말 열리는 경찰국 반대 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까지 참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경찰국 신설 반대라고 쓰인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서명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를 외치는 경찰이 모여 시위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역에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할 거고요. 대국민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행안부의 지휘 규칙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할 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서대문 경찰청 건너편 공원에는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룡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와 행안부, 경찰 지휘부를 규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찰국 반대 대책 회의를 통해 경찰이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감 경위계급이 참석하는 전국 팀장 회의에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 내부망에는 참석 의사를 밝히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경과 경위 사이, 경정계급 경찰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글도 올라오는 등 행안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선 일선 경찰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복무 규정 위반이다.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다. 경찰청이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룡 총경에 대해 대기 발령을 지시하자 나온 양측의 반응입니다. 특히 류 총경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오히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대기 발령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서장회의가 열릴 무렵 모임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회의가 계속된 것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류삼영 총경은 당시 회의는 세미나 형식의 모임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상 명령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해산하라는 명령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권이 경찰청장을 떠나서 그 정치 권력으로 가버리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요구를 안 하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총경의 대기 발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경찰국 신설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4일로 각각 예정돼 있어 전례 없는 경찰 내홍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여야가 다 한마디씩 하고 그간 조용하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찰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제 정권과 경찰 그 어느 한쪽도 쉽사리 물러나기 어려운 형국이 돼버렸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서장 회의를 특정 그룹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특정 그룹이 누굽니까? 네, 전국 서장 회의는 경찰대 4기 출신인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서장이 지난 18일에 경찰 내부망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류 총경은 2011년부터 주로 부산 지역에서 근무해왔던 인물인데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7기니까 3기수 선배인 셈입니다. 아, 선배인데 더 아래군요. 네네. 류 총경이 경찰대 출신 가운데 상당히 고참급이다 보니까 경찰대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에 경찰대 출신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이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이 조직적 반발을 주도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외에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바로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전국 서장회의가 적법했는지 두고 여야가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검찰대는 가만히 놔두더니 경찰대는 왜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의 일명 검수완박을 두고 검사장회의가 열렸던 거 아실 겁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참석했던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는 없었다면서 이번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윤희근 내정자가 두 차례나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이에 불응했으니 징계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회의 이를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공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 집단 행위로 간주한 것이고 참석자들은 공무로 본 것이죠. 결국 경찰국 신설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게 공무인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행안부와 여권에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부의 허락을 받고 회의를 열었던 것이라 이번과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까지도 정부 측과 경찰 측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경찰대 14기인 서울광진경찰서 김송정 경감은 어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경감 경위를 대상으로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경은 13만 경찰 중에 630명 수준이지만 경위는 4만 5천 명이고 경감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 가운데 얼마나 참여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워낙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 참고할 해외 사례는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 역시 독일과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 통제를 받는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영국과 미국의 경찰 제도를 일부분 참고하기도 했고 지금이 과도기 상황이라 독일, 프랑스 사례를 무조건 참고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조금 전 윤희근 내정자가 퇴근길에서 기자단을 만났습니다. 윤 내정자는 이번 주말에 모이는 경위 경감급 직원 회의를 더는 국민께 우려를 끼치지 말라고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서는 직무 위반 정도가 중해 대기 발령 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철회 불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죠.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켜서 지지율 회복도 할 겸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자료도 없이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강제 북송 TF에서 활동한 하태경, 태영호 의원을 지리자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북송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측 주장과 달리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강제 북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쭉 안 밝혔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한 번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확인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걸 보면은 그건 귀순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판단 전에 살인범이라고 단정한 건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서 단순한 행정 신문 절차만을 걸쳐서 흉악범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살인범이라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는 게 문명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범을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거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자료도 없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걸 문제 삼았고 고상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료 안 봐도 딱 안다. 간신법에 뛰어나시네요. 직관력이 그렇게 이거는 뛰어나죠. 간신법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료를 보고 해야죠. 지금 이거는 큰 소리 친다고 이게 뭐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청문회 없이 통과한 장관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주말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때 아닌 용어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사적 채용 논란을 줄줄이 사탕에 비유하며 화력을 집중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릅니다. 민간인의 나토 순방 사전 답사 의혹 관련 보안 문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보안각서는 받았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보안각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는 표현이라고 옹호하며 용어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현직 법무장관의 설전이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심한 듯 법치농단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철벽 수비를 펼쳤죠. 분위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지 기자가 두 사람의 말 모아봤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작부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박 의원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국회의원들의 박수와 야유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두 사람의 설전에 장내 분위기가 과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 이유를 분석했다면서요. 네, 오늘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대내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아직 2개월의 시간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보이기에는 조금 짧았던 시간 아닌가. 아직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조만간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하지만 다른 정권도 2개월 때가 있었고 그래도 지지율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주춤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부터 20%포인트 정도 계속 하락해 왔는데 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로 지난주 33.4%에서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발언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참모진이나 장관이 전면에 나서 언론을 대하는 게 한몫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여전히 사적 채용 논란에서는 반감이 거센데요. 3분의 2 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68.1%가 부적절하다, 22.3%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감이 거셉니다. 가장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건 40대로 83.1%, 30대가 80%, 20대가 67.5% 순서였습니다. 예, 젊은 층은 아무래도 공정에 더 민감하죠. 윤 대통령이 오늘 여가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공약하기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아주 핵심 공약이었었죠. 이 윤 대통령이 오늘 여가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김현숙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초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한 적이 없었는데 강 대변인의 발언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김 장관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조속히 안을 내놓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나 또 다른 공약들도 강하게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김현숙 장관이 결국 여가부를 문을 닫는 장관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휴가 간다 그러죠? 네, 간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원들과 또 모든 공무원에게 휴가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간다고 밝혔는데요. 내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소는 남해 인근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우조선 사안이 타결된 만큼 역대 대통령이 즐겨 찾은 저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면 8월 중 새로 구성된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또 밝혔고요. 또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왔다면서 국회 쪽과 논의해서 세부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은 야당 이재명 의원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본회의장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맨 뒤에 있더라고요. 이 맨 뒤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리 배치도를 같이 보시면 네. 이재명 의원의 자리가 맨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측 옆에는 사선의 안규백 의원, 이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5선의 서른 의원, 또 박범계 의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통 맨 뒷자리는 초선 의원들이 탐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앞줄에 앉는데요. 이동이 많은 당직자, 즉 원내 지도부나 다선 의원, 최고위원이나 비대위원 등이 뒷자리에 배정됩니다. 그만큼 편한 자리라는 건데요. 네. 이계진 전 의원이 2005년에 그린 그림을 보시면 쉽게 설명됩니다. 뒷자리는 성취감과 여유감이 있고 가장 앞자리는 침튀김, 긴장감, 불안감, 후면에 대한 궁금함, 또 허리디스크 악화감 등이 드는 자리라고 써놨는데요. 좌석 배치를 정하는 건 원내 지도부인데 결국 어대명의 기조에 따라 지도부가 이 의원을 크게 배려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관계자는 이러한 배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성한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됐다며 대선 후보가 되니 중간줄에서 맨 뒷줄로 자리를 옮겼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였기도 하겠고 또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만큼 배려를 해준 것이다 이거군요. 예, 지금까지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현장에선 빚 때문에 힘들었다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홍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곧 구급차 3대도 연달아 보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음소리 같은 게 막 나고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유난히 시끄러워서 되게 좀 요란스럽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찰과 소방이 찾아간 오피스텔은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이곳 현장으로 도착해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는데 채무가 많아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부부가 아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자녀를 먼저 숨지게 한 것을 포함한 가족 단위 극단적 선택은 426건에 달해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임진강 군남댐 인근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을 통해 떠밀려온 건 이번 달에만 4번째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어린이들이었는데 이번엔 어른 여성이었죠. 이시열 기자입니다. 임진강 남한 최전방에 위치한 군남댐입니다. 그제 오전 8시 반쯤 댐의 하류에 위치한 풀숲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시신은 저기 보이는 군남댐에서 약 8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신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북한 접경지 일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에 이릅니다. 매해 장마기간 폭우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시신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신원을 알기 위해서 시신의 DNA를 국내 실종자와 대조해보는 작업을 거칩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서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통일부는 이번에 발견된 시신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판명이 될 경우 통일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으로 확인되면 북한 측에 시신 인도 의사를 물은 뒤 시신을 인도할 수 있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으면 결국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서울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전동 킥보드가 질주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면허 없이 게다가 2명이 한 대에 헬멧도 쓰지 않고 말이죠. 이런 경우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 옆을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내 도로가 좁아지자 깜빡이를 켜듯 옆차를 향해 왼팔을 휘젓기도 합니다. 킥보드에는 10대 여성 2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올라타 있었는데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아찔한 상황은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불법 행위만 해도 3건. 여기에 이들은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사망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택시 대란 등으로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 수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속출하는 등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아내 윤정희 씨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가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의 판단 배경, 이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처제 손미애 씨가 30여 년간 자신의 연주비 21억 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손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날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문제를 안 삼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반영됨으로써 충격을 받아갖고 백 씨의 아내 윤정희 씨 가족들은 백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백 씨의 계좌 등을 살펴보게 된 경찰은 손 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손 씨가 백 씨의 연주료를 사적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주료가 언니 윤 씨 생활비로 사용됐고 일부는 백 씨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소속사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파리에 계셔가지고 저희 지금은 예정된 게 없습니다.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은 윤정희 씨 동생 측이 백건우 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국산 상표를 도용해 포장지만 똑같이 만들어 마트나 SNS를 통해 판매했는데 전국에 유통된 것만 28만 보루가 넘습니다. 강세형 기자입니다. 공장 한 구석에 담뱃잎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담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제조기도 눈에 띕니다. 여기서 분쇄를 해서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경남의 한 공장을 빌려 담배를 제조했습니다. 밤에 주로 야간 작업을 많이 하니까 공장에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 작업하는 줄 이렇게 생각했지 전혀 그런 거 몰랐어. 중국산 담배 상표를 도용한 포장지에 불법 담배를 넣어 팔았는데 공장 직원 중에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였습니다.
판매 가격은 정품 담배의 3분의 1 수준으로 SNS나 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습니다. 1년 5개월간 만든 담배는 28만 8천 보루, 18억 7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산 상표를 도용을 하게 된 거예요. 합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불법 담배 제조를 한다는 어떤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경찰은 남아있던 담배를 압수해 폐기하고 총책 등 3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있는 변호사 얘기를 다룬 드라마에 나온 나무인데 500년이 넘은 팽나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직권조사에 나설 정도로 유명해졌죠. 안진우 기자가 이 팽나무가 있는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앉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 최근 인기몰이 중인 한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 한 작은 시골 마을 뒤편 언덕에 자리 잡은 나무 한 그루. 500년이 넘은 팽나무 주변은 평일이지만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나무 앞에 서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에 빠져듭니다. 너무 웅장하고 되게 드라마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구멍가게 하나 없는 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리자 부녀회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33가구 60여 명밖에 살지 않는 시골 마을에 있는 수령 500년이 넘은 팽나무의 높이는 16m, 나무 둘레는 6.8m로 성인 6명이 안아야 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7년 전 나무의 한쪽 잎이 시들고 줄기가 마르는 걸 주민들이 발견해 담당 구청과 함께 고사 직전인 나무에 링거를 주사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무를 되살렸습니다. 동쪽이죠, 저쪽에 이제 뭐라 합니까 낙엽이 지더라고. 면에서 신고를 해놓으니까 와가지고 막 민기를 나거든. 한 달 지나고 좀 지나고나 나무가 회복이 돼요. 이 나무에 관심이 쏠리면서 문화재청도 나무가 천년기념물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군에서 전화가 왔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또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빨리 하자. 현재적으로 직권조사를 하자. 문화재청은 조만간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올여름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폭염주의보를 뛰어넘어 폭염경보로 넘어갔죠.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간간히 소나기가 온다고 해도 별 도움은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긴팔 긴 바지를 입은 아이들이 얼음을 가르며 스케이팅 연습에 한창입니다. 타는 듯한 바깥의 더위에 꽁꽁한 빙판 위로 피서를 온 겁니다. 밖에는 엄청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안에 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서울에는 15일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뒤덮으면서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이후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제 폭염이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34도, 35도, 36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간간히 소나기가 오겠지만 낮 동안 오른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는 열대야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폭염에 대비해 전력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그린란드는 이름과 달리 북극에 가까워 얼음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에서 요즘 하루 60억 톤씩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강타한 더위 때문이죠. 기우제를 한 나라까지 생겼습니다. 지구촌 폭염 소식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하 녹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북극에 가까운 그린란드의 빙하가 더위에 녹고 있습니다.
It definitely worries me. We are at 67 latitude here on top of the world in North Pole. And we could just yesterday, especially not today, but yesterday we could wander around in our t-shirts. That was not really expected. 사흘간 관측한 결과 하루 60억 톤씩 빙하가 녹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린란드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7.5m 올라가게 됩니다. 루마니아에선 몇 달간 계속되는 더위와 가뭄에 농작물이 죽어가자 기후제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Avem copii și avem vite, ne cărni să punem și noi o roșie în grădină și să usucă și nu avem ce să mâncăm. Doamne, dă-ne ploaie, Doamne, pupătel, nu ne lăsa, Doamne, Maica Domnului. 미국 보스턴은 37.8도까지 치솟으며 89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사흘째 이어진 산불로 축구장 8,000개 넓이가 넘는 숲이 사라지는 등 폭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위중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50대의 접종률은 2.9%밖에 안 됩니다. 4차 접종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낮은 데다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개량 백신이 가을쯤 나오면 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켄타우로스 변이의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선 2번째 감염자와 공항에서 만나 귀가까지 함께한 외국인 지인인데 첫 지역 전파 사례가 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A.2.75 켄타우로스 변이의 4번째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마친 청주 거주 20대 외국인입니다. 지난 5일 인도를 거쳐 들어온 2번째 확진자를 만나러 공항에 나갔다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지역 내 전파가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BA.2.75 켄타우로스 감염 전파가 확인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는 더 많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습니다. 켄타우로스와 BA.5 등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부터 PCR 검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입국했다면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검사를 마쳐야 하고 만약 시간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다음 날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재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3일에서 하루로 이제 앞당긴 거 아닌가. 해외여행을 이제 못 가고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좀 불안하기는 한데 마스크 잘 쓰고 개인 방역 잘 하면서 갔다.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는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BA.5 등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의 접종 계획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되고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고통이 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며 유엔, 터키 등과 합의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항을 폭격해버렸죠.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자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도 했죠. 정권을 교체할 뜻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180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군사시설을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 러시아가 곡물이 모여있는 오데사를 공격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또 러시아는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시키겠다며 정권 교체를 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누가 통치할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직접 정할 문제라는 석 달 전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Навіть окупанти визнають, що ми переможемо. Ми чуємо це в їх розмовах постійно, у тому, що вони розповідають своїм близьким, коли зв'язуються з ними.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준비할 예정이지만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수출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오는 10월에 결혼합니다. 상대는 5살 연하의 성악가 고우림 씨로 3년간 교제했다고 합니다. 정광일 기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지만 35에 결혼 안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8년 전 팬미팅에서 35살 전엔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김연아.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드스포츠가 오는 10월 말 서울 모처에서 김연아가 성악가 고우림과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의 배우자가 될 고우림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성악가로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입니다. 올해 32살인 김연아보다 5살 연하인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 결혼 후 입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김연아가 나온 2018년 올드스포츠 아이스쇼에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출연하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올드스포츠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뒤 은퇴한 김연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다양한 기부와 선행으로 국민 스포츠 스타로 사랑받았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뜻을 담은 아브라카다브라. 우리로 치면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은 도사들이 중얼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가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마법 아닌 마법을 부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아니라 수리수리 마수리를 외는 정도의 노력으로 150억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2016년 9월 서울 여의도 당사를 193억 원에 사들인 민주당. 이 당사는 현재 시세가 317억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무려 124억 원이라는 엄청난 평가 이익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7월 480억 원에 사들인 여의도 당사는 현재 추정가 515억 원으로 매입 때보다 35억 원이 올랐습니다. 양당 모두 부동산 급등으로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던 시점에 그것도 매입 금액의 80%를 대출받아 당사를 사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당사를 마련했다면야 기꺼이 축하할 일이겠지만 사실 국민 세금으로 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2번의 선거가 있었죠. 선거 전 각 정당에는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 쓴 비용을 되돌려주는데 선거에 쓰라고 돈을 주고 선거에 썼다고 돈을 주니 이중 보전인 셈이죠. 이 돈으로 건물 재테크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민주당은 449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받았거든요. 선관위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2013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상 선거 보전금에서 선거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자고 했지만 여야는 모처럼 원팀이 돼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머슴 행세를 하는 사람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이 묻는 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이 진짜 주인 맞는가 하는 겁니다. 정치개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선거로 빌딩 재테크였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지방주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귀농을 해서 농가주택을 짓는 게 아니더라도 주말에 쉬러 갈 곳으로 풍경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할 수도 있겠죠. 바다나 산 근처 집값이 꿈틀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공시가 2억 원대 아파트입니다. 거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조망에 도심에 위치해 편의성도 높아 주말 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습니다. 속초에 세컨하우스를 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바다를 보는 걸 원하세요. 그다음에 뭐 터미널에서 가까운 곳, 뭐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세요.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수요를 억누르는 요소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면 주택수로 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양도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그 기준을 공시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귀농 귀촌이나 주말주택 수요가 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다만 지방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지방 집값을 자극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수요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크게 올랐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대도시 아파트와 지방 주택을 오가는 이른바 멀티 헤비테이션 트렌드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1나노는 10억분의 1m를 뜻하는 단위죠. 지금까지 나온 반도체는 10억분의 5m가 최고였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회로 선폭 3나노급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작아진 겁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3나노 반도체 실물을 들고 무대로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 내면을 게이트가 모두 둘러싸고 있어 전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합니다.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AA 기술은 전력 효율과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서 회로 선폭 3나노 양산도 세계 최초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기술을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제품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3나노 GAA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팻 공정보다 전력은 46% 덜 소모하고 성능은 23% 높아집니다. 다만 공정을 안정화해 수율을 높여야 하는 최종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도 하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공정은 기존 핀팻 방식 그대로입니다. 첨단 공정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주문하는 기업들이 삼성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초격차를 벌려야 하는 반도체 기술의 무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 이후 중국이 연일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7일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고 대만 해협에는 대형 순찰함도 배치했죠. 미국에선 펠로시 의장을 호위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소총 특파원이 중국 푸젠성을 다녀왔습니다.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은 모두 받는 훈련이지만 최근 대만 해협의 상황과 맞물려 긴장감이 감돕니다. 중국은 최근 7일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알려진 뒤 비난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如佩洛西众议长访台，将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规定。 지난 12일엔 길이 128m에 달하는 대형 순찰함을 대만 해협에 처음 배치했습니다. 대만을 겨냥한 전투훈련이 최근 배 이상 늘었다는 중국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반면 미국 내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때 미군이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로 호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대만 해협의 일촉즉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 think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is maybe the military was afraid our plane would get shot down or something like that by the Chinese. I don't know exactly.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이곳 푸젠성을 거쳐
대만까지 도달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혀 대만 통일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젠성 푸저우시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그린 영화 하면 당연히 배경이 바다일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바다에서 찍질 않았습니다. 모두 실내 세트장에서 그래픽 기술로 구현했죠. 영화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을 최희지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바다 위 박진감 넘치는 해전 상황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무려 50분이 넘는 해상 전투 씬을 볼 수 있는 영화지만 바다 위에 배를 띄워 촬영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스케이트장을 세트장으로 꾸몄고 초록색 크로마키를 설치해 해상 전투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실내 세트를 완전히 VFX 세트장으로 꾸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 위에서 찍는 장면을 다 찍었고 도술부터 외계인까지 한국판 어벤져스를 방불케 하는 영화 외계인. 서울 도심에 세트를 짓고 그래픽으로 보완해 외계 생명체와 로봇을 이물감 없이 연출해냅니다. 해외 블록버스터 같이 리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하늘 위의 재난 상황을 그린 영화 비상선언. 360도 회전하는 비상 상황이 모두 특수 세트 안에서 촬영됐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실제로 띄워서 그거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실제 세트를 만들어서 높아진 한국 영화의 기술력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올해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건수는 최소, 폐업 건수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은 1,249건, 폐업은 1,1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로 개업은 가장 적고 폐업은 가장 많은 수치로 유례없는 극심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에 무려 23대 0으로 치면서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팀이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대호의 마지막 시즌을 맞아 가을 야구에 도전했던 롯데, 역대급 패배를 당하면서 5강 진출의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선발 스파크맨이 난타당하며 6실점을 하고 3회 만에 마운드를 내려와 시작부터 꼬인 롯데.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회에 6점을 주고 맞은 5회. 롯데는 최영우에게 투런포, 김석환에게 3런포를 맞고 대거 10점을 내줬습니다. 최다 점수차 패배 수모를 받기 위해 필승조 최준용이 8회에 올라왔지만 솔로 홈런에 이어 적시타까지 허용하면서 결국 0대 23이라는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8년 전 두산을 상대로 22점 차로 이기고 역대 최다 점수차 승리팀이 됐던 롯데는 결국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급 패배로 후반기를 3연패로 최악의 분위기에서 시작한 롯데는 5위 기아와 승차 7게임 차로 벌어져 가을 야구와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은퇴를 선언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가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이대호와 롯데. 제 목표가 한국 시리즈에서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오는 28일 이대호의 첫 은퇴 투어를 열어주는 두산과의 3연전이 롯데의 가을 야구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KLPGA 투어 신인으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는 장타 여왕 윤이나가 지난달 16일 한국 여자 오픈 대회 도중 자신의 볼이 아닌 다른 선수의 볼을 치고도 끝까지 경기를 이어가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하고 자숙의 뜻으로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골프협회는 윤이나의 한국 여자 오픈 성적을 컷 탈락에서 실격으로 수정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서울은 거의 32도까지 올랐고요. 대전도 32.5도, 대구는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 보이겠고요. 모레도 33도 선에 머물면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한번 쏟아질 때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자외선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또 전국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도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원주가 33도, 강릉은 30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약간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